안녕하세요. 생물학 특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DNA와 유전에서 DNA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우리가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밝혀낸 중요한 역사적인 실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DNA 구조와 그 다음에 DNA의 어떤 특성들, 여러분 아시는 반보존적 복제, 그 다음에 DNA가 가지고 있는 복구, 그 돌연 변이가 발생했을 때 복구 오류를 복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PCR과 같은 DNA 이 복제를 이용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정황 증거는 있었죠. 일단은 DNA는 핵과 염색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핵에 대한 어떤 성분들을 분석했을 때 핵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DNA에 붙여 썼습니다. DNA는 세포 안에 일정한 양으로 존재하죠. 그렇죠.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전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추론이 가능했고요. DNA는 또 종마다 고유한 양으로 존재했습니다.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한 여러 가지 유명한 실험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피스의 실험과 에이버리, 그 다음에 허쉬와 체이스 실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피스의 실험은 페리엄 연쇄상 구균을 가지고 생쥐를 대상으로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에이버리도 페리엄 연쇄상 구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피스 실험 이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허쉬와 체이스는 T2 박테리오파지, 즉 대장균을 숙주로 한 T2 박테리오파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 세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리피스의 실험입니다. 그리피스의 실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물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킨다. 유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페리엄 연쇄상 구균이 보게 되면 S형균과 R형균이 있습니다. S형균은 S와 R인데 S는 스무드의 약자입니다. 스무드. R은 러프의 약자입니다. 스무드는 얘들의 이 세균 페트리디쉬에 세균을 키울 때 세균의 콜로니 주변부가 매끄럽기 때문에 스무드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R형균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기 때문에 러프에서 온 R형균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R형균이 좀 생쥐를 죽이지 않는 그런 애들인데요. 이게 S형균으로 그러니까 얘들의 콜로니 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trans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transformation. 자, 이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이 transformation을 오늘날 우리는 형질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S형 폐렴으로 죽은 이 생쥐의 폐에서 그러니까 이 생쥐에게 S형균을 주사하게 되면요. 생쥐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생쥐에 R형균을 주사하게 되면 생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S형균을 우리가 가열해서 죽이게 되면요. 생쥐가 죽지 않고요. 이 가열한 S형균, 원래 생쥐를 죽이지 않는 걸로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R형균, 생쥐를 죽이지 않습니다. 두 개를 혼합해서 주사를 했더니 생쥐가 죽었어요. 이게 무엇일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S형균에 있던 죽은 세균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이 R형균을 S형균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 물질이 무엇이냐? 이런 어떤 질문을 남겨놓은 것이죠. 여기서는 DNA가 이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험적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에이버리 등이 이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이 S형 균주 죽인 S형 균주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칩을 내었습니다. 여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굉장히 작은 분자들이 들었을 겁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 분석을 해보면 세포를 구성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죠. 핵산, 단백질, 핵산도 DNA와 RNA 이 세 가지 물질이 주로 이 세포 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각각을 분해한 효소, 즉 RNA를 분해한 효소를 여기에 처리했을 때 과연 S형균, R형균이 나오느냐? 그 R형균이
독성 S형균이 나오느냐 확인해 봤습니다. 나옵니다. 자, 단백질 분해 요소도 나와요. 그런데 DNA 분해 요소 처리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즉 DNA가 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R형균에서 S형균으로 바꾸는 역할을 바로 DNA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DNA가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DNA가 직접적인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죠? 그 증거를 보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T2 박테리오 파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얘들의 생활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이미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T2 파지 같은 경우는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런 어떤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어요. 즉 이 T2 파지가 대장균에 들러붙고 대장균의 특정 부위를 인식해서 들러붙고 여기에 자기의 유전 물질 DNA죠. DNA를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숙주 세포 내에서 이 DNA로부터 자기의 어떤 이 단백질 껍데기, 그 다음에 또 핵산 합성해가지고 그 내에서 조립해가지고 숙주 세포를 죽이면서 수많은 딸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해 두시고요. 자, 허쉬와 체이스는 이 T2 파즈를 이용해서 T2 파즈를 분석해 봤더니 주로 DNA와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RNA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DNA 핵산에는 인이 들어있죠. 그래서 인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P32로 만든 이 DNA를 갖고 있는 이 파지와, 자, 단백질에는 인에는 없지만 DNA는 없지만 단백질에 있는 단백질의 황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S35를 처리한 S35를 갖고 있는 단백질, 즉 껍데기 두 가지를 이제 준비합니다. 이걸 준비해가지고 각각 지금 이 세균에 같이 배양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들러붙잖아요. 위에다가 들러붙으면 이거를 떼내야 되는데 떼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믹서기를 이용했습니다. 믹서기를 이용해서 떼어냈어요. 떼내니까 이제 이 안에는 떼내고 원심 분리를 해서 세균 세포를 알을 끌어당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균이 내려와 있겠죠? 세균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대부분의 P32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주로 여기 보면 즉 DNA 성분들은요, 이 세균 세포 내에 존재했었고요. 단백질 성분들은 어디에? 상층에, 즉 세균 바깥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세균 내로 들어온 것은 DNA이고 이것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루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세대의 세포들도 바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P32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넘어가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DNA임이 이제 즉 DNA가 유전 물질임이 증명이 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DNA 구조를 알 때가 되었죠. DNA 구조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DNA 복제라든지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DNA 구조가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DNA 구조를 이제 밝혀낸 거는 왓슨과 크릭이죠. DNA 구조에 대한 모형을 만든 사람이. 하지만 이제 그 DNA 구조가 밝혀지기 위해서 중요한 실험적 증거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로잘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리스 윌킨스라고 하는 다른 학자가 만든 정제된 DNA 시호에다가 엑선빔을 쏘아줬어요. 그리고 엑선빔을 쏘아 주게 되면 여기서 정제된 DNA 시호 같은 경우에는 DNA가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그러면은 이 엑선빔에 맞고 튕겨나간 어떤 무늬들이 여기에 있는 결정의 어떤 모양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획절된 모양을 보고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랬더니 로잘린 플랭클린은 예를 들어 이제 이 DNA 직경이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한 바퀴가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밝혀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샤가프라고 하는 학자가 이 화학
화학적인 이제 DNA 핵산의 어떤 화학적 조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가 A와 G, 퓨린이죠. 그 다음에 C와 T, 피리민이죠. 요 합과 요 합이 서로 같다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요 합과 요 합이요. 그래서 이제 AT, 뭐 예를 들어 이제 퓨리민과 피리미드 사이의 어떤 관계를 밝혀내게 된 거죠. 자, 왓슨과 크릭은 1953년도에 지금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DNA 이중나선 구조의 모형 논문을 내게 됩니다. 자, DNA 이중나선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이 공로로 불과 9년 뒤에 196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DNA 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나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당인산 골격이 있고 당과 인산이 교대로 이렇게 있는 골격이 있고 안쪽에 염기쌍이 위치해 있다. 자, 우측 회선 나선이다. 우측 회전 나선이다. 얘들을 보게 되면요. 이쪽에서 이쪽을 보게 돼요. 그러면 DNA가 멀어질 때 멀어진 모양이 우측 회선이면 이 멀어진 모양이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측 회전, 우회전 이 DNA 나선이고요. 그 다음에 역평행이다. 역평행은 미리 말씀드리면 한쪽 나선이 5' to 3'이면 반대쪽 나선은 3' to 5'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역평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NA 구조에서 이중 나선에서 큰 홈과 작은 홈이 이렇게 서로 교대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홈과 작은 홈이요. 자, 이런 어떤 핵심적인 발견, 이런 핵심적인 구조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서 이들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역평행할 때 우리가 5' to 3', 뭐 3' to 5'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자, 여기가 지금 DNA는 데옥시리보 뉴클레익 엑시드, 즉 이 데옥시리보니까 데옥시리보핵산이 지금 데옥시리보스가 바로 여기 염기당 인산의 이 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탄당. 자, 이 5탄당의 5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분해 1번부터 2, 3, 4, 5가 있겠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붙일 때 이 앞쪽에 염기가 있죠. 염기에도 탄소가 있습니다. 그 염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2, 3, 4, 5예요. 그것과 구분해서 1', 2', 3', 4', 5'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에 보통 염기가 여기 달라붙게 되고요. 3'에 OH, 이 뒤에 인산기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의 이 OH의 이 앞쪽 인산기가 결합하게 되겠죠. 자, 보통은 이 5' 앞쪽에 다른 인산기가 결합해 있고요. 다른 인산기, 그 다음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OH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앞쪽을 5', 그 다음에 이 뒤쪽에 OH 있는 부분을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가 합성되는 방향은요, 5'에서 3'으로 일정 방향으로 합성되게 됩니다. 자, DNA 이중나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큰 홈과 작은 홈이 있어요. 큰 홈은 여기 보면 널찍한 공간이 보이죠. 작은 홈은 좀 좁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면요, 원래 이 DNA가 역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역평형이기 때문에 원래 평형 상태로 가게 된다고 하면 둘 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즉 5' to 5'이면 5' to 3', 5' to 3' 되게 되면요, 이 염기와 이 염기가 정확하게 180도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데 이게 역평형이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꺾인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좀 좁은 곳이 작은 홈을 형성하고요. 좀 넓은 곳이 큰 홈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 지금 홈이 보이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이렇게 간단히 표시해 있지만 AT와 GC 사이에서의 어떤 상보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들의 입체 구조가 있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것들이 여기 특히 DNA에 결합한 단백질 같은 애들이 이 노출된 큰 홈과 작은 홈의 뉴클레오타이드와 나클레오타이드 구조를 인식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DNA와 단백질의 결합. 여러분 지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DNA와 단백질의 결합은요. 전사인자 같은 그런 어떤 중요한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들이 이 DNA 서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홈들이 여기 있는 입체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고유하다, 스페시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DNA 이중나선 구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알려져 있죠. 유전 물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주기에서 정확하게 복제가 되며, 세포분들 주기에서요. 그 다음에 표현용으로 발현되는 이런 어떤 그 유전자로서 유전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DNA 이중 나선 구조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DNA가 이제 DNA 구조가 밝혀졌으니까 DNA로 어떻게 복제가 되는지 복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DNA 복제는 세 가지 모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보존적 복제, 두 가닥이 풀어져서 각각 주형으로 이용된 후 새로운 가닥이 그 주형을 이제 그 주형에 반대되는 그런 상보적인 서열들로 구성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존적 복제는 멀쩡한 그 주형 그 원래 그 가닥과 새로 합성된 가닥이 따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분산적 복제는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답이 이거라는 걸 알고 있죠. 자, 메셀슨과 스탈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바로 반보존적 복제를 증명해냈습니다. 원래 자 여기서 이 사람 리스트에 썼던 것들은 질소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썼습니다. 질소 원래 14인데요. 15짜리 질소 동위원소를 쓰게 됩니다. 질소는 핵산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핵산의 염기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N15짜리에서 키운 무거운 이제 질소를 가지고 있는 이 DNA가 있어요. 이 DNA를 가진 세균, 이 세균을 이렇게 키웠는데 처음에 얘를 원심 분리하게 되면 두 나선 둘 다, 이중 나선 둘 다 원래 N10, 15, 15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죠. 그래서 원심 분리했을 때 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자, 이거를 N14가 들어의 배지에 이제 이 세균을 넣고 키워요. 20분 뒤에 첫 번째 세대가 지난 후에 이들의 이 원심을 해보면요. 자, N15짜리와 N14짜리가 만들어진 밴드 하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세대가 더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갈라져서 N15, 14, 그 다음에 N14, 14인 두 개의 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실험을 통해서 DNA가 반보존적 복제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자, DNA 복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DNA 이중나선이 풀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DNA가 이중나선을 구했기 때문에 DNA 이중나선이 풀리고 각각의 이제 주형으로 이용되어서 새로운 가닥이 그 주형 가닥에 상보적인 가닥이 합성된다는 게 바로 이제 DNA 복제의 두 단계가 되겠죠. 자, DNA 가닥은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5' 말단에서 3' 말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이 피로 인산 두 개가 빠지고 여기에 인산과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여기에 OH 3번 탄소에 있는 OH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3' 말단의 OH에 결합되게 됩니다. 결합되고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합성 반응은 5'에서 3'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 DNA 복제의 특성. 이제부터 지금 DNA 복제의 특성을 보게 되는데요. 자, DNA 복제의 첫 번째 특성은 처음에 복제가 일어나는 복제 기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를 우리가 오리라고 합니다. Origin of Replication에서 오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먼저 이제 원핵생물 같은 경우, 즉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애들은 하나죠. 그리고 이런 동그란 모양인데 이 복제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로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새로운 가닥들이 5' to 3'으로 합성되면서 이 두 개의 replication fork, 즉 복제 분기점을 두 개를 가지고 양쪽으로 쭉 합성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대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원핵생물과 같이 매우 달리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복제 기점 하나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염색체에 여러 개의 복제 기점이 있는데 보통 이 복제 기점 사이의 그 거리가 10,000 베이스에서 40,000 베이스 정도의 그 베이스 페어 정도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있고 각각의 복제 기점으로부터 또 양방향 합성이 일어나서 이렇게 점점점 좁히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복제 기점에서 합성이 진행되는 형태의 그 복제,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DNA 복제의 특징 두 번째는요. DNA를 복제하는 효소, 여기가 DNA 중합 효소가 있죠. 이 중합 효소는요. 덩그러니 DNA 가닥 하나만 주고 중합 효소를 딱 주면 얘가 합성할 수 없어요. 얘가 좀 바보 같아서 DNA 중합 효소는 반드시 3'OH가 있는 자리 뒤에서만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아무것도 없는 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DNA 복제가 일어날 때는 이 프리메이스라고 불리는 효소, 이 효소가 RNA 프라이머, RNA로 된 상보적인 서열을 만들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부터 RNA도 역시 3'OH가 있거든요. 여기 RNA의 3'OH 뒤에다가 DNA 중합효소가 쭉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DNA 중합효소의 좀 바보 같은 부분이기도 해요. 반드시 3'OH 이 수산기가 있어야만 거기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DNA 중합효소는 이제 쭉 합성을 하는데요. 이 DNA 중합효소에 우리가 손 모양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엄지 모양, 손가락 모양인데 이 손가락 모양의 부위가 여기 주형 가닥에 뉴클레오타이드 ATGC가 오죠. 이 ATGC를 오게 되면 여기에 이 모양들이 미묘하게 미묘하게 이제 이 ATGC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맞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 역시 5' to 3'으로 합성해는 지금 끝이 3'이죠. 3' 계속 늘어지는 이런 형태의 합성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DNA 중합효소가 15종류가 있고요. 대장균에서는 약 5종류의 DNA 중합효소가 발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복제 분기점, 두 DNA 가닥이 벌어지고 새로운 새로운 가닥들이 합성되는 곳들이 되겠죠. 여기 복제 분기점에 수많은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들을 자세히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헬리케이스라고 하는 DNA 헬리케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보게 되는데 이 DNA 헬리케이스는요. 이 이중나선을 벌려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중나선을 벌려서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단일 가닥들이 다시 이 DNA 상보 결합에 붙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단일 가닥에 분리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우리가 SSB라고 합니다. Single Strand Binding Protei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얘들이 재결합되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자, 프리메이스가 있다고 했죠? 프리메이스가 프라이머를 합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프라이머 뒤에다가 중합효소가 이 3'OH 부분에부터 쭉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자, DNA 헬리케이스,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프리메이스,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이 DNA 중합효소와 여기 RNA 지금 3'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DNA 중합효소가 만든 거고요. 이 프라이메이스가 만든 게 파란색의 RNA 프라이머인데 요 둘 사이에 이제 요걸 RNA 프라이머를 제거해 줍니다. DNA 중합효소가 제거해 주고 마지막에 이쪽에 있는 DNA 가닥과 이쪽에 DNA 가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어주는 역할을 DNA 중합효소가 할 수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연결 효소라고 하는 라이게이스가 있습니다. 연결 요소가 5번째로 필요한 효소가 되겠어요. 자, DNA가 5'과 3'의 역평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 분기점에서 합성되는 DNA, 새로 합성되는 DNA 가닥은요, 방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 3'에서 시작한, 그래서 5' 쪽 프라이머가 붙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방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쪽을 우리가 선도 가닥이라고 해요. 선도 가닥. 그런데 반대쪽 가닥 같은 경우에는 5' to 3'을 가려면은 이게 중간중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RNA 프라이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 단위를 우리가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합니다. 이 오카자키 절편이 있는 DNA 가닥을 우리가 지연 가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연 가닥. 그래서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의 이 DNA 합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자, 지연 가닥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아까 지연 가닥은 중간중간에 계속 RNA 프라이머가 프리메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자, 프리메이스는 RNA 프라이머 만들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DNA 중합효소가 RNA의 3'OH에다가 계속 합성을 하고요. 뒤에 RNA 프라이머를 만나게 되면 다시 이제 합성을 못해요. 그러면 바톤 터치를 하게 됩니다. 누구랑? 보통 이 DNA 중합효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DNA 중합효소 3이 일반적으로 합성을 하는 애고요. 대장균에 있는 DNA 중합효소 1은요. 이때 바톤 터치를 받고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면서 DNA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DNA 그 합성된 부분과 만나면 얘가 또 떨어져 나오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세하게 이 두 RNA와 이 앞에서 DNA와 이 뒤에 DNA 사이에서 이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이 형성이 안 되는데요. 이 형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A 연결 요소 라이게이스가 되겠죠. 이 라이게이스가 뒤를 연결합니다. 라이게이스는 새롭게 합성한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DNA, 이 뉴클레오타이드와 이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의 공유 결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연 가닥은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활주 DNA 클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DNA 중합효소가 원래 DNA 중합효소는 하나 받고 하나 집어넣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 받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합성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 합성하고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이 클램프가 얘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성할 때까지 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NA 중합효소가 안정적으로 이 주연 가닥에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활주 DNA 클램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단 소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말단 소체는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염색체 양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원체가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 방추사가 달라붙는 그 양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단 수체인데 말단 수체는 특정한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단 수체 부위에는요. 단백질을 암호화한 유전자가 있지 않아요. 자, 말단 수체에 어떤 일이 있느냐? DNA 한번 복제될 때마다 자, 말단 수체 부위는 3' 엔드로 끝나게 되겠죠. 자, 새로 예를 들어 이제 말단 수체 중에 한 곳을 보게 돼요. 이제 5' to 3' 만드는데 지연 가닥 같은 경우에 가는데 이 끝에까지 프라이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 남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잘려지게 됩니다. 잘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려져서 없어져요. 잘려져서 계속 없어집니다. 한 번 복제할 때마다 조금씩 잘려져서 없어지게 되니까 이 세포가 계속 뭐랄까 복제를 하면 할수록 말단 수치가 짧아지고 어느 순간 더 짧아지게 되면 세포가 더 이상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단 수치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말단 수체가 복제될 때마다 짧아지는 그런 운명인데 줄기세포 같은 또는 생식세포 같은 세포들은요. 말단 수체 복원 요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짧아진 만큼 지금 여기 지금 말단 수체 복원 요소는 자기가 RNA 주형을 갖고 있고 복원 효소의 그 단백질 그러니까 RNA 주형과 단백질의 복합체인데 여기 RNA 주형을 바탕으로 여기 짧아진 말단 수체 부위를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실된 말단 수체 부위를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말단 수체가 너무 짧아지게 되면 세포는 세포 자살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무한정 증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어요.
암세포들은 이런 말단 소체 이 복원 효소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는 무한 증식이 가능하죠. 자, DNA 복제 시 오류가 10만 개당 보통 한 번씩 발생합니다. 얘들도 만능이 아니죠. 10만 개당 한 개씩인데 되게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DNA의 염기쌍이 한 30억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억 개, 10만 개 계산해 보세요. 약 한 번 복제할 때마다 한 6만 개 정도의 잘못된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겠죠. 다행히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생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선 기작이 존재합니다. DNA 수선 기작에는 DNA 교정, 그 다음에 불일치 수선, 절제 수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불일치 수선과 절제 수선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 DNA 교정은요, DNA 중합효소가 합성을 하는 교중에 잘못 끼어 들어갔을 때 이걸 백스페이스 한 번 뒤로 가가지고 얘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핑하다가 잘못하면 백스페이스 누르시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쭉쭉쭉 넣는데 잘못 들어갔을 때는 얘가 거꾸로 한 바퀴 하나 딱 가면서 얘를 튕겨내요 다시. 그리고 다시 합성합니다. 이거는 DNA 합성과 동시에 이 오류를 바로 붙잡는 것이고요. DNA 합성이 방금 전에 끝났어요. 방금 전에 끝났는데 쭉 DNA 스캐닝을 해보니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불일치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베이스를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DNA 중합효소 1이 DNA 중합효소 1이 이 잘려진 부분을 이제 쫙쭉 메어놓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DNA 연결 요소가 이 틈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절제수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데 절제수원은 DNA 복제랑 상관없습니다. DNA 복제랑 상관없이 평소에 우리 세포에 어떤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요. DNA 복제 시 돌연변이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변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인식해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똑같이 이 DNA 중합효소에서 잘려진 부분들을 합성하는 겁니다. 자, 불일치수원은 DNA 복제가 막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절제수는 DNA 복제랑 상관없이 평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DNA 복제 기작에 대한 이런 그 메커니즘을 알았어요. DNA 복제할 때 DNA 중합효소는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죠. 여러분, 프라이머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DNA가 합성될 때 필요한 게 DATP, DCTP, GTP, TTP 이런 어떤 기본적인 단위체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넣어주면요. 예를 들어 프라이머를 적당하게 우리가 한 쌍의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듭니다. 한 쌍의 프라이머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DNA 중합효소를 넣어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면요. 프라이머부터 합성하잖아요. 이렇게 쭉 합성하고 얘들의 열을 가해가지고 다시 떨어뜨려요. 다시 프라이머 집어넣고 DNA 중합효소가 또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두 프라이머 사이에 있는 DNA 특정 부위를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열을 가해서 떨어뜨리고 다시 복제할 때마다 2배씩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25사이클에서 30사이클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한 분자가 2의 25승계에서 2의 30개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PC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CR 방식을 가지고 PCR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DNA상에 원하는 특정 부위를 굉장히 많은 양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멀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DNA에서 단백질로 즉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이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유전자 형부는 DNA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핵 속에요. 이거를 이제 실제 일하는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DNA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까? 이 과정은 중간에 RNA라고 하는 중간에 어떤 분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번 챕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0세기 초에 영국의 의사인 게롯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게롯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줌인데요. 정상적인 오줌은 약간 누런색인데 어떤 사람들은 오줌을 이렇게 새까만 오줌을 싸게 됩니다.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오줌에는 호모젠티신산이라고 불리는 그 물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호모젠티신산은요, 이렇게 밖에 공기 중에 산화되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호모젠티신산은 구조를 보게 되면요, 타이로신에서 이제 보통 파생된 거라는 걸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었죠. 이 게롯은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게 당시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 타이로신에서 호모겐티신산 또 호모겐티신산에 넘어가는 어떤 여러 단계 화학 단계를 그러니까 매개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그 효소와 유전자가 연계되어 있다는 개념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타이로신에서 호모젠티산에서 또 정상적인 효소가 있다고 하면 다른 무해한산물로 될 것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효소가 뭔가 고장이 났다. 또 불활성화된 효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호모젠티산이 다른 걸로 바뀌지 못하고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축적이 되고 이 축적된 것이 오줌으로 나오게 되면서 새까만 오줌을 띠게 됐다라고 하고요. 유전자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돌연변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선천적 대사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가계도를 분석해 보니까 그 가계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선천적 대사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그 당시에는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개념 정도로만 개념 정도를 이제 제시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호모젠티신산 산화효소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고요. 이 자세한 과정들이 추후에 19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와 효소 사이의 관계를 대략 짐작한 게롯이 있었고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스트립과 호로비츠가 하는 실험들이 여기 있습니다. 붉은 빵 곰팡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붉은 빵 곰팡이의 돌연변이를 막 만들었어요. 돌연변이를 만들고 그 돌연변이가 어떤 효소가 고장났잖아요. 그죠? 그 효소가 고장났으면은 그 효소를 예를 들어 이제 수많은 돌연변이를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기울였던 거는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 대사. 이 당시 대사가 알려졌습니다. 오르니틴, 시트룰린, 그 다음에 아르지닌으로 넘어가는 요 대사들이 이제 당시 알려졌는데 각각 효소들이 이제 존재할 거라고 봤어요. 전구체에서 오르니틴,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 각각 이 대사가 고장난 돌연변이체를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 야생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최소한의 배지에서 얘들이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오르니틴을 넣어준 데서도 살고요, 시트룰린 넣어준 데서, 그 다음에 아르지닌 넣어준 데서 당연히 살겠죠. 그런데 돌연변이 1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르니틴, 시트룰린 안 되고 아르지닌만 넣어줘 사는 거예요. 아르지닌. 오르니틴 넣어줘도 안 돼, 시트룰린 넣어줘도 안 돼. 즉, 시트룰에서 아르지닌이 넘어가는 요 단계가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물질을 넣어줘봤자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아르지닌 넣어줘가지고 살린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돌연변이 균주 2 같은 경우에는요, 오르니틴, 시트룰린 넘어가는 단계가 고장났고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 3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에서 오르니틴 넘어가는 단계가 고장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효소들이 있었고요. 이 효소 하나하나가 유전자 하나하나의 돌연변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유전자 1효소설을 제시하게 되어요. 물론 나중에 1유전자 1효소설은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 관계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효소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전자의 정보에 저장된 것은 폴리펩타이드 정보지 효소 전체의 정보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붉은 빵 곱하기 같은 이런 생물들을 우리가 모델 생물이라고 합니다. 모델 생물들은 키우기가 쉽고 세대 기간이 짧고 유전적 조작이 쉬우며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델의 완두라든지 모건의 초파리, 그 다음에 여러 대장균, 여기 보이는 붉은 빵 곰팡이 같은 애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는 실험 동물로, 즉 모델 생물로, 실험 생물, 즉 모델 생물로 이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유전자에서 효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알겠어요. 유전자에서 단백질로 간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지금 중심 원리라고 불리는 왓슨과 크릭이 유전자 발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모형입니다.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나선을 제시하면서 DNA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갈 수 있을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중심 원리입니다. DNA에서 RNA를 거쳐서 RNA에서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요 순서, 우리가 이걸 중심 원리라고 하고요. 이 중심 원리는 한 방향으로, 즉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방향이 특히나 이제 RNA에서 DNA로 가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 이제 제시가 된 바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레트로바이러스, HIV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 이름을 레트로바이러스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RNA 지놈을 DNA 지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 우리가 DNA에서 RNA가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는데 그 전사를 거스른다 해서 우리가 역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RNA에서, mRNA에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DNA와 RNA는 같은 핵산이에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정보가 같은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 뉴클레오타이드 정보가 아미노산 정보로 확 바뀌죠. 완전 다른 언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DNA가 전사를 통해서 mRNA가 되고요. mRNA는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이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중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mRNA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합성될 때, 단백질 합성할 때 쓰이는 이 리보솜 안에 리보솜 RNA가 존재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mRNA의 이 코돈 정보와 아미노산의 코돈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tRNA가 있습니다. tRNA. 그래서 자, mRNA, rRNA, tRNA라고 하는 세 종류의 RNA가 유전자 발현에 관여한다는 거 여기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사부터 알아볼까요? 전사는 DNA에서 DNA의 상부적인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의 관계, 전사든 번역이든 전부 다 개시, 신장, 종결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사의 개시는 지금 여기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어요. RNA 중합효소는 DNA 중합효소와 상당히 비슷하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RNA 중합효소는요, 프라이머가 없어도 여기 지금 RNA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OH가 자리에 없어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RNA는 자기가 정확하게 전사를 개시할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원핵생물은 시그마 인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를 안착하고요.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사 인자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전사 인자나 시그마 인자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 뒤쪽 챕터에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암호의 해독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요. 자, 제가 번역 얘기를 했었죠. 자, 번역을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와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완전 다른 언어라고 했습니다. 두 언어 사이에 어떤 사전이 필요한 거죠.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니런버그와 마테이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자, 니런버그와 마테이는요,
mRNA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단백질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세균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다가 폴리유를 집어넣습니다. 폴리유, 즉 유로만 쭉 구성된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폴리유를 넣었을 때 폴리페닐알라닌이 나와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합성해서 그럼 폴리C는 뭐야? 그럼 프롤린이다. 그러면 몽집 유로 뭐 구성되어 있는 게 페닐알라닌이고 CCC로 구성되는 게 프롤린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이런 과정들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코돈들이 각각 어떤 아미노산을 암호하고 있는지를 다 밝혀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봐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유전 암호표가 되겠습니다. 자, 유전 암호표는 3개의 RNA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됐죠. 이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돈. 이 코돈이 되는데 왜 하필 3개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4개가 2개일까? 3개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는 특히 RNA 같은 경우는 자, A, U, G, C 4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하죠. 이 4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입니다. 이 넷과 20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 2개를 연결하면 4개 곱하기 4개의 조합이 나오죠. 16개 조합입니다. 20개보단 적어요. 그러면 4개 곱하기 4개 곱하기 4개를 해보니까 얼마였죠? 64개입니다. 64개면 20개보다 좀 많은데 어쨌든 64개로 그러니까 3개씩 이 조합을 이루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그 예측이 맞았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글자가 이쪽에 있고요. 가운데 글자가 여기 있고 맨 뒤에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유유는 페닐알라닌 아까 봤던 것처럼 CCC는 뭐였어요? 아까 CCC는 CCC가 안 보이네요. CCC는 프롤린 이런 식으로 자 밝혀진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만 어떤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여러 개의 코돈에 의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아미노산은 이 시작 코돈, 메사이오닌은 AUG로만 코딩이 되어 있고 시작 코돈, 게시 코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아미노산도 코딩하지 않은 UAA, UAG, UGA 이것들을 우리가 종결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 특별한 코돈들이 존재하게 되죠. 자, 이런 유전 암호표들이 개발되는데 이제 유전 암호표는 대부분의 생물한테 들어맞지만 일부 미생물들 또는 우리 핵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부분을 띠게 됩니다. 원핵생물은 워낙 염색체가 작기 때문에 염색체에 기타 불순물들이 없어요. 하지만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물질들이 뭐 쓸모없는 유전자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모없는 서열들이. 자,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처음에 핵산 혼송을 통해 발견했어요. mRNA가 만들어지고 이 mRNA랑 DNA를 혼성화시킵니다. 혼성화시킨다는 얘기는 둘 다 단일 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서로를 붙여요. 붙인 다음에 서로 잘 분나를 보는 겁니다. 딱 봤더니 자,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의 산물 mRNA와 그 DNA 사이에 그냥 척 들러붙습니다. 서로 완전히 대응되는 관계를 보이는데요.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핵생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리 부분이 생기죠. 이 mRNA와 결합하지 않는 고리가 있는데 이 부위를 인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트론 부위는 이 mRNA로 바뀌지 않는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mRNA와 DNA 사이에서 1대1 대응, 즉 직선 대응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진핵생물에서 나타나는 비암호화 DNA 서열을 우리가 인트론이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의 mRNA 전구체는 번역되기 전, 즉 mRNA 완전한 mRNA 되기 전에 가공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후에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원핵생물은 전사와 번역이 세포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진핵생물은 하지만 핵이 있죠. 핵이 있기 때문에 핵 내에서 전사가 완료된 후 완성된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해서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유전자의 구조는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 서열이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과 동일한 순서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핵생물은 이 인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 서열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사 후 번역 전에 mRNA 가공이 원핵생물은 되게 없지만 진핵생물은 있는데 제가 인트론이 있는 부위를 이제 제거해서 엑손 부위끼리 결합하는 인트론 짜집기. 그 다음에 5' 말단에 5' 말단에 캡인데 GTP가 거꾸로 박힌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여기 3'입니다. 3' 말단에 폴리 A 꼬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mRNA가 가공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가공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겠죠. 지금 자, 엑손 1, 엑손 2, 엑손 3입니다. 인트론 1, 인트론 2는요, mRNA, 최종적인 mRNA 산물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mRNA 전구체는 얘들을 다 하고요. 여기 필요 없는 인트론들을 제거하고 엑손끼리 짜깁기를 합니다. 짜깁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짜깁기 된 mRNA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5'과 3'은 여기에는 캡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폴리 A 꼬리가 되는 어떤 그런 이 변형이 생김으로써 완전한 mRNA가 만들어진 후 그것들이 어디로? 세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5' 캡 만들어지는 것이죠. GTP가 거꾸로 박혀요, 여러분. GTP가 3' 쪽이 여기에 박혀가지고 그리고 이 GTP가 이제 5'이 앞으로 바뀌고 3' 뒤로 가는 되게 특이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꾸로 바뀌는 그런 캡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 쪽에는 폴리 A 꼬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역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tRNA인데 이 tRNA는요 뉴클레오타이드 정보, 즉 mRNA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아미노산 정보와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mRNA는 뉴클레오타이드, 즉 코돈과 결합하는 상보 결합하는 안티코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DNA와 그러니까 핵산 사이의 상보 결합. 그 다음에 여기 mRNA와 mRNA 코돈과 tRNA 안티코돈 사이에서 상보 결합이 결국은 이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는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는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DNA와 핵산과 핵산 사이에 있는 염기 간의 상보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tRNA는 mRNA 코돈을, 안티코돈을 읽고 거기에 맞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미노산이 부착한 장소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아미노아실 tRNA, 즉 아미노산을 갖다 붙인 tRNA가 하나씩 이 리보솜에 결합함으로써 아미노산을 하나씩 갖다 주게 되면 순차적으로 맞게 되는. 자, 여기 거대한 리보솜 분자가 되겠습니다. 리보솜은 큰 소단위체, 라지 서브 유닛과 작은 소단위체, 스몰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큰 소단위체는 3개의 자리가 됩니다. E, P, A인데 E는 엑시스입니다. 배출되는 곳입니다. P는 폴리펩타이드를 얘기합니다. 폴리펩타이드가 달라붙는 tRNA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A는 아미노아실입니다. 새롭게 오는 아미노산 하나 달린 그 tRNA가 들어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리보솜이 엄청나게 거대한 분자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이 라지 서브 유닛, 큰 소단위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RNA와 약 49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단위치도 자, 1개의 RNA와 33개의 이 서로 다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의 기능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시 단계입니다. 개시 단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소단위체가 개시 코돈을 딱 자기의 아까 봤던 P 자리 있죠? P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위치하는데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위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소단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고 하는 서열이 있습니다. 이 서열을 작은 소단체 이 근처에 게시코돈 근처에 있는 서열을 인식해가지고 게시코돈의 위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5' 캡이 있었죠. 5' 캡을 이 리보솜 소단체가 인식해서요. 여기서부터 쭉 스캐닝을 떠가면서
AUG, 게시 코드는 있는 부분에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자리를 잡고 거기에 첫 번째 AUG는 메사이온을 코딩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사이온을 갖고 있는 아미노아실 tRNA가 결합하고 여기를 이걸 인식한 그 큰 소단위체가 딱 오면서 리보솜, 그다음에 mRNA,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tRNA 복합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 다음 이 코드를 인식한 그 안티코돈 달린 tRNA가 그 다음 아미노산을 물고 아미노에서 A 자리에 결합하게 됩니다. 결합하게 되면 둘 들어왔죠? 그러면 이 메사이온과 프롤린 사이에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을 만드는데 이때 이제 일어나는 리보솜이 가지고 있는 이 효소의 기능이 펩타이드기 전달 효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펩타이드기 전달 효소의 기능으로 자, 메사이온과 프롤라인을 결정하고요. 둘을 이제 합성을 하죠. 둘을 결합시키죠. 그리고 이 메사이온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A 자리로. 그런 다음에 이 메사이온 프롤린이 결합한 tRNA가 P 자리로 오면서 한 칸씩 되는데 아까 있었던 자리는 E 자리로 가면서 튕겨 나가게 됩니다. 튕겨 나가요. 자, 이 과정은 계속 반복하죠. 계속 튕겨 나가고 들어가고 이동하고 튕겨 나가고 들어가고 이동하고 튕겨 나가는 과정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UAA 종결 코드를 만나게 되죠. UAA 종결 코드를 만나게 되면 이때 이제 방출 인자라고 하는 이땐 tRNA가 오지 않고요. 단백질인 방출 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결합들을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tRNA도 리보솜의 큰 리보솜 소단위체도 그 다음에 작은 소단위체도 다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폴리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데 이 폴리솜은 뭐냐면 이 mRNA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mRNA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지 않아요. 충분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자, 리보솜이 달라붙으면 바로 여유가 있으면 또 새로운 리보솜이 달라붙고 해가지고 쭉 동시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리보솜, 이 mRNA 한 분자에 여러 개 리보솜이 달라붙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폴리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뭐 mRNA가 그 폴리펩타이드가 있죠. 단백질은 적절한 세포 내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 위치로 갈 때 그러면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그 위치를 찾아가느냐?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얘들은 이 시그널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신호서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미노산 이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만들 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된 신호 분자들이 있죠. 이 신호 분자들이 있어서 신호 분자에 따라서 포옥시종, 미토콘드리아, 핵, 색소체 또는 골지체를 통해서 소포체를 통해서 소포체, 골지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든지 세포막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세포질에 남던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여러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로 배출되거나 아니면은 세포막에 있을 단백질들은요, 조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이 리보솜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고 이 내강을 통해서 자, 소포체에서 골지체에서 자, 세포에 방출되든지 아니면 세포막과 융합해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되든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골지체랑 그 다음에 소포체랑 골지체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세포막이라든지 바깥으로 배출된 이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번역 후 가공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인산기가 붙던지 당이 붙던지 아니면 단백질이 커팅이 돼가지고 활성화된 형태로 바뀌든지 이렇게 어떤 번역 후 가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번역 후 가공은 어디에서 소포체랑 골지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와 유전에서 우리 DNA 역할에서는 DNA가 유전 물질을 밝힌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다음에 DNA 구조와 그 다음에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 그 복제 과정에 대해 공부를 했었습니다.
DNA가 단백질로 하는 이 챕터에서는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유전자가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고, 그 다음에 DNA로부터 RNA에 거쳐서 단백질이 되는 이런 정보의 흐름, 그 다음에 전사와 번역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